선거는 늘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정치 나가는 사람들이 뭐 마음에 드는 사람 별로 없다 이런 얘기죠. 차악이라고 하면 누가 덜 나쁜 놈이냐 이런 걸 고를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나쁜 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악이 누구고 차악이 누군가에 집중할 때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 거악이 누군가를 보셔야 되는 것 중에 그간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사회주의 정책 실험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뭐 제가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블룸버그나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데서 그리고 하버드 경제학과 같은 데서도 문정부가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해서 한국 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얘기는 너무나 여러 번에 나왔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한국에서 그게 아니냐 하는 게 무의미하다. 전 세계적으로 이미 문정부는 가장 레프트 윙이고 사회주의적인 정책 실험을 해서 한국 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게 글로벌 컨센서스다 이런 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 주택 소유에 대해서 또는 추미애 지금 법무장관 등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토지공 개념 그리고 지난번에 실패했던 사회주의적 개헌 시도에서도 민주당 정부가 사회주의적인 경제 정책으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대한민국을 완전히 망쳐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제 기억하셔야 될 때라고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최근에 저를 경악하게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소위 위성비례정당이라고 하는 여권의 위성비례정당이 바른시민당인데 여기서 애들 장난도 아니고 온 국민한테 60만 원의 기본소득제를 준다는 거를 제시했다가 비난을 받으니까 인턴들이 알바들이 임시직이 실수한 거다 그러면서 뭐 빼고 이런 넌센스가 있었습니다. 60만 원씩의 월 기본소득을 주면 연간 360조의 예산이 들고요. 이거는 우리나라 500조 예산의 70%가 넘는 대규모의 추가 예산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500조 예산의 국가에서 이제 1000조 가까운 900조 가까운 예산의 국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본소득제를 얘기할 때 실제 전 세계적으로 사용된 적이 없는데 이게 그 최저임금제하고 비슷합니다. 60만 원으로 시작하면 저기 60만 원으로 계속 가만히 있느냐 그럴 리가 없겠죠. 선거할 때마다 10만 원, 20만 원씩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금방 1000조가 된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60만 원씩 준다고 그러는데 60만 원을 진짜 주는 거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 60만 원을 어디서 출연할 거냐 그러면 모든 소득의 15%를 과세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소득이라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게 근로소득하고 자본소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의 근로자 중에 한 48%가 지금까지는 다 근로소득세를 안 내고 있었는데 이 소득에 대해서 45%를 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지고 또 정부가 뺏어서 되돌려주는 게 그게 무슨 의미냐 조삼모사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본소득에 대해서 15%를 과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임대소득에 대해서 15%를 과세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자영업자들이 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료가 올라가겠죠. 세금이 거기 붙으니까 지금 집값이 떨어지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셋값이 막 올라가는 비정상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정부가 공시지가를 올려가지고 부동산 보유세를 확 올려버리니까 그 비용이 지금 임대료나 전세 가격으로 이전 중인 거죠. 그래서 당장 이제 기업들한테는 모든 토지에 관한 또는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올라간 게 원가로 전이가 될 거고요. 전 세계에서 자본소득에 대해서 15%를 과세를 하면 우리나라 증시에 투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자본시장이 즉시 붕괴하게 되죠. 다른 나라도 이 자본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 세계가 자본시장이 다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세금을 많이 내게 되면 다른 쪽으로 다 자본이 이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시장이 다 붕괴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공약 중에 데이터 배당제라고 하는 아주 기상천외한 제도를 공약으로 내세웠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기업들이 빅데이터에 의해서 우리들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서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버니까 그럼 왜 원천적인 재료는 우리가 제공하는데 돈은 기업만 버냐. 그래서 기업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돈을 버는 것들을 국민한테 환원시켜 줘야 된다. 이게 이제 데이터 배당제입니다. 그래서 그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페이스북에다 글을 많이 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친구들한테 좋아요 글을 누르고 싶고 뭐 인스타그램에 좋은 그림을 보고 사진을 보고 싶어서 여러분이 보는데 그 사이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또는 오늘 지금 이병태 TV를 보고 계신 분들은 이 컨텐츠 때문에 구글이 광고를 하고 돈을 법니다. 그런데 왜 구글 그 인스타그램에서 돈 번든 페이스북에 이병태 교수가 글을 그렇게 많이 써가지고 사람들이 좋아요 읽으러 올라오는데 페이스북은 거기서 광고를 슬쩍 끼워 넣어서 돈을 버는데 왜 이병태 교수한테 이런 돈 안 주냐. 그럼 그 돈도 뺏어서 사람들이 모이게 했든 그걸 되돌려주자. 근데 그거를 정부가 강제로 뺏어줘야겠다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도 없죠. 그리고 데이터라고 하는 게 이병태 교수에 관한 데이터라고 해서 그게 이병태 교수의 것이냐라고 하는 게 법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데이터를 만든 사람들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들이 데이터를 모아서 가공한 사람들이 주인이지 그 데이터의 원천이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날씨 정보를 모은 회사는 누구한테 값을 줘야 되나요? 그래서 이것도 이상한 발상이긴 한데 더 이상한 게 아니라 끔찍한 이야기는 뭐냐면 데이터 배당제를 실시해서 국민들한테 데이터를 주는 대신에 돈을 주기 위해서 데이터 배당 펀드를 조성하는데 그 펀드는 어떻게 하냐? 우리나라 모든 상장 기업의 시총의 1%를 매년 환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기업의 시총, 기업의 자산을 국가가 환수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이미 자본주의를 포기하는 거죠. 이건 재산권인데 부당하게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면 그래도 국가가 환수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이게 국민의 것인데 기업이 가지고 있으니까 뺏어야 된다. 그게 환수죠. 이게 세금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세금은 환수는 아닙니다. 세금은 그야말로 세금이죠. 그래서 마치 기업의 자산이 사회적 자산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시장 경제를 근본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면 기업들은 어떻게 대처를 할까를 생각해 보시죠. 근데 첫 번째가 상장 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업들은 상장을 폐지하겠죠. 그러면 1%씩 안 내게 되니까요. 상장도 우리나라 기업이 반드시 우리나라 거래시장에 상장을 하라는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들한테 상장을 강요할 수 있는 근거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가능하면 상장을 폐지하겠죠. 그래서 다른 나라 증시로 가버리면 됩니다. 이게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으니까 어려운 것 같은데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한국 증시에서 상장을 폐지하고 돈이 좀 들지만 뉴욕 증시에 가서만 하거나 홍콩 주식, 싱가포르 상장한다 그러면 주주들 중에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시장에 상장하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시총의 1%를 환수한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은 항상 있게 되죠. 그러니까 적자 기업일 때도 시가총액의 1%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못 벌어서 적자인데 1%를 내라 그러면 빚을 얻어서 내거나 빚이 늘거나 자산을 팔아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1%씩을 매년 뺏어가면 이게 결론적으로 몇 년 지나면 한 10년쯤 지나면 시가총액의 10% 20%가 날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세금 아닌 세금, 이건 뭐 환수라고 그러니까 세금도 아닌데 강탈인데요. 그러면 우선은 상장을 폐지하거나 시가총액을 낮추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기업들은 시가총액을 낮추거나 비상장 기업이 되는 수밖에 없게 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 한 회사가 수익이 나든 안 나든 시가총액의 10%는 뭐 이익이 많이 나던 해에는 이익 전체의 지금 이익이 났던 삼성전자도 지금 보면 시가총액의 1%라고 그러면 그 이익이 시가총액의 10%가 되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의 대부분을 이익 나는 해에도 뺏겨야 되고
이익 안 나는 해에도 그만큼 또 내놔야 되고, 그러면 그 회사 주식을 외국인이 살 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무도 우리나라 증시에다 상장을 안 할 거다. 이것 또한 전부 비상장 기업으로 남아있거나 자본주의를 붕괴시키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황당한 공약들이 여당의 비례대표를 표를 달라고 하는 정당의 정책 공약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세상이 됐다. 이게 바로 시장 경제를 부인하고 재산권을 부인하고 자본주의를 부인하는, 정말 경제에 대해서는 아주 기본도, 글로벌의 개방 경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예 아무 관심이 없고 인식도 없고,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아무 그 짓이나 해도 사회는 경제는 아무 영향이 없을 거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아주 시대착오적이고 정신분열적인 것에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간 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아주 황당한, 북한이 좋은 이웃 나라라고 하는 정책도 있었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건 뭐 이런 사회주의는 없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정당이고, 거기에 공동대표라고 있는 사람이 저하고 KBS 심야 토론했던 건국대 최모 경제학 교수잖아요. 이런 분들이 있는 정당이 내는 정책이 이렇다. 그래서 지금 야권이 상당히 위기고 바이러스 때문에 상당히 선거운동도 못하고 있고, 저는 뭐 김종인 영입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상당히 비판적인 글들을 써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한국당, 지금의 미래통합당이 공천 과정에서 전략적 마인드가 없이, 그리고 리더십이 없이 실수를 너무 많이 했다. 저는 물갈이 많이 하면 인기 얻고 이런 것들이 과거의 패러다임은 맞았는데,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와서 신인들이 선거운동 할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잘라내는 사람보다 더 지명도가 있는 사람을 영입을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교조적인 많이 물갈이를 해서 지명도 없는 사람을 내보내서 지금같이 어려운 선거판을 만드는 것 같은 전략적 유연성이 없는 공천을 대는 것도 지금 야당이 전략적인 헤드쿼터가 없다,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저는 김종인 씨의 자기 그 망상적인 과대망상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과연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잘 된 게 김종인 씨의 덕이냐? 저는 김무성과 박근혜 대통령 간의 그 한국당의 공천 과정에 내분이 가져온 자멸이지 저쪽이 잘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연 김종인 씨를 영입하지 않았으면 박근혜 정부가 탄생하지 않았겠냐? 아니죠. 그때 이미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에는 대통령이 될 만한 능력이나 그게 없었다. 그래서 이제 좀 과대 포장된 인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다 빅데이터 선거를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와가지고 선거를 전부 좌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만큼 우리나라 정당 제도가 제대로 선진화되지 못하고 있고, 그 과거의 바람에 의존하는 과학이 없고 체계가 없고 조직이 없는 짓들에 너무 주술적인 모습, 전근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데서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그리고 김종인 씨를 박근혜 대통령이 영입했을 때는 저쪽에가 들고 나올 인기영합적인 이슈를 이쪽에서 선제적으로 가로채고 옴으로써 저쪽을 무력화시켰다라고 하는 전략적인 가치가 있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경제민주화는 문재인 정부가 들고 나온 정책이기 때문에 지금 김종인을 대표해서 야권에서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들고 나와서는 절대 이길 수 없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이 100조를 쓰겠다고 했을 때 지금 미래통합당이 200조, 240조 이런 얘기를 해봐야 먹히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지금 야권에다가 국회 다수당을 준다고 해서 예산 집행권이 야당한테 가는 게 아니고, 야당은 지금 어떤 걸 얘기해봐도 집권 여당이 아니기 때문에 어음일 뿐이고, 그것도 신뢰성이 없는 어음이고, 정부가 얘기하는 거는 바로 집행될 현찰이기
때문에 현찰과 어음은 국민이 받아들이는 태도가 다르다. 그래서 메시지의 혼선을 가져오거나 또 신세돈 의원 공동대표의 국민채와 같은 정부가 높은 이자로 국채를 발행하라고 하는 것 같은 것들은 공격 빌미만 주기 때문에 저는 그런 선거 전략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따지기보다는 아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거학이 누구냐, 이제는 그거 차악을 선택을 하는데 집중할 때가 됐다. 그래서 무슨 야당은 야당 안에서 서로 빌미를 주는 발언 또는 모순적인 발언들은 좀 이제 그만 중단을 해야 되고, 어쨌든 당이 중심이 돼서 메시지 관리를 좀 잘해주기를 기대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야권을 지지하는,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분들이 거학과 차악을 구분해서 선거에 열심히 나가시고 투표를 해주는 거고요. 특히 지금 공천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서 어부지리로 지금 여당한테 의석을 뺏길 수 있는 지역들, 소위 보수권들의 후보 단일화를 지금은 이제 적극 추진해 줄 때다. 그래서 무소속은 다시 안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는 그런 전략을 쓸 때는 아닌 것 같다. 보수권 중에 유력한 후보한테 무조건 몰아서 문정부를 물리치는데 보수 후보들이 단결할 수 있는 정치적인 압력을 가하는 역할, 그리고 정치력을 발휘하는 당 지도 선거대책본부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기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후보 단일화나 힘을 모으는 거는 일주일 안에 다 이루어져야 되고 2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중심을 잡고 그런 쪽으로 해서 현실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지지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도 그러도록 미래통합당하고 다른 우파 정당들한테 압력을 행사해 주시기를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뚫고 희망을 가지려면 지금은 거학에 집중하고, 그 거학은 바로 무차별한 경제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는, 그런데 사회주의적인 정권이다. 그거를 요번에 바른시민당과 그 노조하고 정책연합을 했던 더불어민주당, 그래서 더불어시민당이 다 양쪽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처럼 노조 천하를 계속 만들고 사회주의 정책을 계속하면 우리나라 경제 정말 헤어날 길이 없다. 그래서 나라를 살리는 관점에서 불만도 많고 마음도 많이 상하셨고, 저도 뭐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거학에 집중해서 차악을 선택을 하시고, 차악이지만 선거에 이기고 나서 가열찬 노선 투쟁이 일어날 수 있게, 또 어차피 선거가 끝나면 7월 달에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 같은 것들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노선 투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거 시점이기 때문에 사회주의자들의 공약이 얼마나 황당한가를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선거를 웃는 얼굴로 여러분하고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